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포스트 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백신 이후에 경제는 또 어떻게 변화할까? 어떤 새로운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쩌면 2020년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명명할 수 있었겠지만 2021년의 모습은 포스트 백신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침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에 매일경제신문 그 오피니언란의 한 면으로 이 주제로 제가 글을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는 이제 내일인데,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는 오늘이죠. 한번 그 기사를 참조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텐데, 그 칼럼을 물론 제 네이버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뭐 다른 거 찾아보실 일 없이 이 유튜브 하단에 있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 기사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이 보급된 이후의 경제는 글로벌리 봤을 때는 불균형 회복이 진전된다. 평균적으로는 전체 경제가 회복되는 경로하에 있지만 어떤 국가들, 특히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 선진국들,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이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흥국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IMF가 코로나19 이전에 전망했던 전망치 지수고요. 이 점선이.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2020년 1월과 2021년 1월을 비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노란색이 개도국이에요. 개도국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지수화해서 표현을 했죠. IMF가 2020년 1월 달 전망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2020년 2분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2021년 올해 1월 달 IMF의 전망치는 이렇다라고 했죠. 그리고 선진국을 볼게요. 선진국도 역시 완만한 회복세가 진전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존의 전망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실적치가 완전히 바뀌고 전망치가 이러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면 선진국들은 원래부터 보건, 방역, 의료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고 또 대응력이라든가 재정 투입을 할 여력이라든가 통화 정책을 단행하는 이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더군다나 백신을 확보하는 그 경쟁력이 훨씬 우위에 있다 보니까 특히 유러피언 선진국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망 시나리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발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회복 속도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2022년 상반기쯤이면 선진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돌아왔고 주요 선진국들의 권역들은 2022년 상반기쯤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국들은 보건, 방역, 위생, 의료 인프라가 불충분하고 재정 여력도 부족한 데다가 백신 보급에서 밀려나니까 지금까지도 160여 개 국가는 아직 백신을 구경조차 못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선진국들은 여러 백신들을 비교 분석하다가 쇼핑하듯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예 쌓아만 두고 있죠. 선진국들은 그런데 신흥국들은 아스트라제네카도 보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 불균형하게 백신이 보급되다 보니 개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멀기만 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2022년까지도 개도국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불균형 회복입니다. 자, 이 그래프도 중요하지만 제 매경 칼럼에 실었던 그 그래프는 이거죠. 이 그래프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값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망과 코로나19 이후의 전망의 차이값. 그래서 이 차이값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폭을 줄여나가면 발빠르게 회복되는 경로라고 설명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개도국들 보세요. 선진국 파란색은 발빠르게 이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데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하다. 회복세가 미진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되죠. 불균형 회복입니다. 이 불균형 회복이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더 더디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앞다퉈 금리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 나간다면 신흥국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돈의 가치, 돈의 가치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신흥국으로 투자했던 자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신흥국들은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선진국 입장에서는 부메랑이 또 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감안하게 된다면 불균형 회복이라는 이 이슈는 금리 인상 시점을 더 더디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제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다 말씀 못 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바로 백신 여권입니다. 백신 여권이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여러 각국 정부들의 움직임도 있어요. 그리고 주로 유러피언 국가들은 백신 여권을 서둘러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 간에 이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앞다퉈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백신 여권은 상당히 많은 이 여행객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객인데요. 코로나19로 급감했었죠. 급감한 게 뚜렷하죠. 해외 관광 가는, 해외 여행 가는 그 여행객 자체가 급감하고 그게 크게 변화된 모습이 없는데 특히 공무상 중요한 그런 여행객, 또 기업에서 수출입이라든가 아니면 엑스포 참여라든가 이런 수출입 계약 성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역할, 또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운동 경기 참여라든가 코치진, 뭐 가족들, 해외 유학 이런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해외 입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외여행이 폭발할 수 있죠. 그게 2021년 한 4, 5월쯤에 점진적으로 그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코로나19로 가장 그 충격이 집중된 산업은 이 세 가지예요. 항공, 여행, 면세점업. 주요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 1월 달 기준의 서비스업 생산지수와 2021년 1월 달 기준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차이값이 가장 마이너스가 높은 그런 주요 산업들을 제가 좀 나열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항공, 여행, 면세점업의 충격이 가장 컸었고 이제 이런 영역에서 백신 여권이 보급됨에 따라서 좀 폭풍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게 4, 5, 6월 달에 그런 일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가정인데요. 시나리오를 그리는 건데요.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의지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여러 일본 국민들은 반대하고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겠는데 역시 백신 여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선수나 코치진들을 또 관람객들마저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 도쿄올림픽을 성사시키는데도 백신 여권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해외 여행객들, 해외로 나가는 출입국 그런 인원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산업에 펜트업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펜트업 수요가 어디를 집중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주요 코로나19 충격이 집약된 대면 서비스업입니다. 콘도, 숙박, 유원지 테마파크, 호텔,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음식점업, 그리고 스포츠 서비스, 학원, 이거는 헬스장이나 요가 학원도 포함이 되겠고, 이 교육 영역, 여러 영역에 걸쳐서 큰 충격이 있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산업들도 마찬가지 보복적 소비, 보복적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비 심리가 이제 불안함을 안 느끼고 이제 회복될 거야,
이제 종식이 가까워지고 있어. 나 백신 맞았어.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런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 이제 곧 코로나19가 종식되겠네 하는 이런 불안감이나 위험을 덜 느끼는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의 심리지수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백신이 보급되는 또 많은 비중, 2021년 11월까지 국민의 70% 백신을 보급하겠다가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가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레벨 다운되고 실제 종식이 가까워지고 특히 백신을 맞은 사람을 중심으로 조금 더 안도감이라든가 위험을 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평균적으로 반등할 수 있죠. 그리고 기업들의 경기 실사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경제가 정말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적인 경제였었다고 한다면 또 백신의 보급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상쇄되는 그런 경로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도 불안하니까 돈을 그냥 쟁여놓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했어요. 신산업 진출을 못했어요. M&A에 적극적이지 못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기업들마저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그 열기가 집중될 수 있겠다. 사실은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국에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폐업을 하면 했지. 폐업이 집중되다가 4, 5, 6월쯤에 폐업이 집중되다가 이제 또 창업 열기가 다시 살아나는 이제 코로나19 종식되네 하면서 창업 열기가 살아나는 그런 시점도 아무래도 백신 보급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백신 이후 일탈로부터의 회귀, 어쩌면 언택트 사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뉴노멀로 생각했단 말이죠. 저도 뉴노멀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표준인 거죠. 이상한 것, 앱노멀이 아니라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다 라고 인식을 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언택트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재택근무 안 하고 출근근무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재택근무 자체가 생산성이 안 떨어지네. 오히려 재택근무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임차료 줄여서 재택근무를 순환으로 근무시키니까 이 책상 많이 깔아놓고 임차료 많이 내면서 기업 경영할 필요 없이 도서관식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그날 순번이 돼서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이 앉은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는 그런 도서관식 근무 환경을 만들면 임차료도 줄고 오히려 생산성도 안 줄면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옹호론자라고 한다면 재택근무로 인해서 뭐 단점도 굉장히 많다 아니면 그 재택근무로 인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배움의 문화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사원, 신입사원들은 철저하게 여러 사수로부터 팀장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기르는 그리고 그 사원 대리급들이 또 팀장급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배움, 그 전수가 안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지 못하다. 다시 출근으로 회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비판론자가 기업 경영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재택근무에서 이제 출근근무로 그게 이제 어쩌면 뉴노멀인 줄 알았는데 이들에게는 뉴노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비판론자가 경영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반이 같이 영위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뉴노멀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일탈이었구나. 일탈로부터 회귀되는 그런 현상들도 같이 맞물린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또 다른 변화를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열심히 들여다보셨다면 이제 백신 이후, 포스트 백신 어떤 변화들이 또 전개될 것인지, 그게 일시적인 것이든 중장기적인 것이든 그런 어떤 변화들이 펼쳐질 것인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일고 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